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기 여의도맨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국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소소한 경제 지식 얻으시려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 M&A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M&A 그러면 너는 일단 어떤 느낌을 받아? 아, 이거 뭐 큰 게 작은 걸 잡아먹는다 뭐 이런 약간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맞아. 나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는 M&A 그러면 뭔가 뭐 부도덕한 일 하는 것 같은, 또 불로소득 중에 하나거나 한탕주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사례가 많지.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M&A가 산업 생태계에 굉장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요 회사와 요 회사와 요 회사가 각각 분절적으로 뭔가 역량이 있는데 뭔가 꽃이 잘 안 펴. 근데 이 회사들을 한 곳에 모아놨더니 확 꽃이 펴서 국가 경제도 돌고 산업도 활성화되고 여기 각각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큰 이득을 버는 경우가 꽤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M&A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오너, 사주 일가들만 돈을 벌었던 적이 너무 많아.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M&A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 그 이유가 또 역시 고령화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되기 전에는 그 기업 CEO들이 M&A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그냥 이 사업을 어떻게든 일궈보겠습니다라는 그 신념으로 가득 차. 저는 어차피 이제 다른 대안도 없고요.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취업하겠습니까? 이제 저 40대 초반인데 아니면 40대 중반인데 저는 이제 이걸로 승부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만 더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조금 받아서 아니면 연구비 받아서 무조건 꽃을 피워 보겠습니다. 이런 게 꽤 있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다 할 산업 있었나? 다 그런 CEO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 패기였죠. 패기. 이거 하나 믿고 국가가 그럼 해보세요 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으로다가 지원해 줬는데 다 성공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나쁜 짓 한 CEO들도 분명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기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 그들 CEO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예전 같은 혁신 역량이 없어진 거야. 왜? 나이가 이제 생각해봐. 70년대, 60년대, 80년대 그렇게 국가 경제 잘 나갔었을 때 창업했던 사람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겠어? 아유 뭐 근데 2세, 3세들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중요한 얘기야. 두 가지 다 M&A가 필요해. 자, 무슨 소리냐? 첫째,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한 분야에서 대업을 이뤘어. 회사가 꽤 반석 위에 올라갔어. 직원도 한 200명쯤 되고 한 300명쯤 되는 견실한 회사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한 역할, 톱니바퀴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놈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지가 공부 잘해서 뭐 의사가 됐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해. 대학 교수가 됐던. 넌 그렇다 쳐. 둘째 딱 봤더니 이놈이 사업 마인드도 있고, 그런데 사실 뭐 그냥 남의 회사 가가지고 월급쟁이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아빠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놈아, 그러지 말고 이제 네가 아빠 거 좀 물려받아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둘째도 아빠, 저는 이 회사도 지금 제가 IT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하는 거야. 그 셋째, 얘는 원래부터 생각이 없대. 자기는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뭐 우리 사실 유명한 밴드들 중에서 집안 좋은 애들 많잖아. 그럼요. 너무 많아. 네. 난 걔네들이 왜 그렇게 음악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번에 나도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니까 알았어. 집이 굳이 걔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런 애가 또 음악 잘 만들어도 또 대박이 나요. 네, 그렇죠. 하여튼 네. 그래서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야. 그럼 방법은 하나야. 팔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회사를 팔고 싶어 해. 그런데 잘 안 팔려. 쉽게 얘기해서 M&A가 잘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아까 너가 물려받는 거 하나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물려받는 데 과정에서도 약간 M&A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것도 뭐 한참 이제 뭐 내가 얘기하려면 뭐 한 10시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상속세. 상속세.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부조리한 면들도 상당히 많아졌어. 예전에 상속세 그러면 그 정말 사회의 일부 특권층, 자산가들만 내는 세금으로 옛날에 치부됐었으나 상속세를 내는 그 금액의 기준점 있잖아. 네. 그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치자고. 그럼 그 10억이라는 선은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10억이야.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예. 계속 올랐잖아. 그럼 개정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10억은 우와 너 이 집 재벌이야? 이 소리가 들었지만 지금 10억은 야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 이런 금액 바뀌었잖아. 아니 옛날에 형님 생각해 보세요.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 가지고 그런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네. 600만 불 가지신 분들 그거 하나 뭐 보디가드로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네. 네. 진짜 그렇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올랐는데 세법 개정은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연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많은 중산층마저도 올라와 버렸어. 자, 그러니 이제 상속세는 전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이 되다 보니 황망한 일들이 많아. 아니 우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는 아버지랑 우리 다 같이 뭐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 뭐 세금 내면 우린 또 어디 가서 살아는 거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손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말해줄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고 싶어해. 그리고 아들도 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해.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상속세를 대거 때려 맞으면 이 회사는 아들 회사가 아니죠. 아니게 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지분 한 50%가 한 50억인데 그 50억 지분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상속세 이 지분 처분해서 냈더니 남은 돈으로 내가 이 회사 지분 사봤자 10% 20%밖에 못 산다? 그럼 내 회사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정부에선 이거는 산업 생태계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회사를 외국 기업이 사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가 그렇게 외국 기업이 사간 다음에 알토란 같은 특허만 쏙 빼놓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만약에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지면 그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주인 없는 회사 비슷하게 돼버려서 그 경영이 붕 떠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회 문제가 많아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한테 물어. 네가 경영할 거야? 너 진짜 이 상속해서 네가 운영한다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좋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이 상속세 제도가 너무 공고한 것도 있고 불법적이고 일감 몰아주기 등등등으로 인해서 뭔가 그 부의 대물림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대부분 없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이 상속세에 대한 합리적 개정들 이게 뒤로 자꾸 미뤄지다 보니 자꾸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2세, 3세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과자 회사 후계자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큰 돈을 벌어서 이 기업을 사지 않고선 세금 내고 나면 이 기업은 아들 게 아니게 되니까 아들아 이렇게 하자. 아빠 어차피 과자 만드는 회사인데 네가 봉투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를 차려. 그래서 그 봉투에다 질소 넣어가지고 과자 담아주는 거. 내가 거기다 일감 다 몰아줄게. 질소 사면은 과자도 좀 넣어주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서 일감을 다 받아가. 그리고 아빠가 그건 값을 또 비싸게 쳐줘. 내 돈을 버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번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돈이 왕창 벌려니까 상장을 해버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나머지 회사를 밑으로 붙이거나 나머지 회사 지분을 사거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 산업이 자꾸 꼬여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상속세 개편과 함께 M&A도 조금 룰을 다양한 걸 해서 자식이 아버지 회사를 M&A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거래가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이런 부조리한 일들 안 일어나게끔 기업도 사고 팔 수 편하게 하게 해보자 했는데 안 됐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회사를 일군 사람 오너들이 생각하는 단가가 너무 높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안 물려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나도 팔 생각이 있는데 가격 한번 불러봐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일부러 회사를 계속 자기가 들고 있다가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 이런 부조리함 깨려면 저거 뭐야? 무슨 아들한테 그걸 다 물려주려고 그래? 야, 우리가 저 회사 좋은 회사니까 그냥 사버리자 하면 이런 부도덕한 어떤 상속도 막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제도 개편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근데 M&A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네가 조 회장님이셔. 회장님, 이 농구화 만드는 회사, 아, 저희가 정말 탐나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십니까? 저희가 사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딱 반응이 어떠냐면, 아이고, 젊은 뭐 회계사님하고 뭐 컨설턴트님들이 뭐 내 회사 좀 사보겠다. 뭐 돈을 어디서 좀 받으셨나 봐. 아니면 뭐 누가 좀 단가 물어봤나 보네. 가격 한번 불러봐요. 그래서 조사를 딱 해서 내놔. 네. 이 국제적인 시세와 업계 상황을 봤을 때 500억이 적합해 보입니다 하면 조 회장님의 반응이 어떻다? 어린 반푸너치는 그렇지. 네. 왜 그 반응이 나오는지 알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읽었는데 그렇죠. 직원 2명 데리고 시작해서 지금 이 공장 만드는 데 내가 어떤 뭐 그 히스토리가 그렇죠. 다 있는 거야. 인생이 녹아져 있죠. 피와 땀을 섞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그 회사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모든 회장님들은 자식 같다는 얘기를 해. 이거는 자식을 팔아라 그 얘기로 들리는구나. 자식 팔 거면 확실하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전문적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기엔 그 돈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금액이거든. 매출액이랑 여러 가지를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서적인 값인 거지 실질적인 경제성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M&A가 잘 안 일어나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 똑같거든. 내가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노주쿠리. 뭐, 그 장인들이 정말 조그만 현에서 어떤 그렇죠. 그 학고방 같은 곳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장인 정신으로 한 거지 무슨 값어치니 뭐니 M&A 이런 생각 안 하고 했던 사람 많거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점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그 경력 단절이 있어서 그 회사들 좀 떠오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다? M&A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글쎄요. 얼마 전에 뭐 그 얘기 들은 건 있어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분필 회사 있잖아요. 예, 고령화 때문에 분필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분필 그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서 사왔잖아요. 예. 그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정답이야. 고령화 사회 초창기에는 CEO들이 6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이나 이때는 그래도 아직 기력이 있어. 그렇죠. 그 돈 주고 이 회사를 사겠다고 얘이놈아 썩 꺼져 하고 자기가 계속 했던 거야. 그렇죠. 근데 70 중후반이 되니까 이제 뭐 거의 80, 90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안 보여. 가만히 있어봐. 야, 이게 뭐 현미경 좀 다오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엔 이거 기계값이나 아니면 부지값이라도 받고 몇 푼이라도 더 건져서 내 노후나 준비해야지. 그럼 가져가시오. 이런 수요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고령 사회랑 초고령 사회가 또 다르구나. 또 달라. 그래서 요즘 일본에선 M&A가 아예 붐이야.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그 회사만 만들 줄 아는 그런 물건 만드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 소기업, 그 중견기업들이 꽤 많거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 컨설턴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막 섞어찌게 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딱 이 회사 합치면 야, 전 세계에서 변속기 관련한 부품의 종합 뭐 선물 세트다. 선물 세트가 되네. 딱 뭉쳐놓고 살 사람 손들어 해서 되팔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뭉쳐놓고 밸류 딱 올려놓고 주식 빵 터트려서 진들이 조금 일보 다시 환원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 시리즈를 계속하는 이유 아시죠? 이게 곧 어디 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전체에서 M&A가 가장 안 일어나는 동네 중에 하나야. 그런데 조만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 하나는 장자 상속,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손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그럼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과자 봉지 만드는 회사. 네. 야 아들아, 너 직원 2명 놓고 이제부터 과자 봉지 만드는 기계 한번 개발해봐. 그래서 아빠 회사 빨리 상속해. 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야 아들아, 내가 예전부터 거래처 중에 하나가 봉지 우리 납품하는 회사 있거든. 그 회사가 상장도 안 돼 있고 그 사장이 되게 뭐 나이도 많아요. 내가 그 사장한테 얼마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파쇼 했어. 그리고 그 사장이 지분 완전히 다 넘기면 팔 이유가 없으니 한 15% 남기라고 했어. 왜? 나머지 85% 우리 아들한테 줄 건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알아듣더라고. 아, 우리 회장님께서 일감 몰아주실 생각인가 보다. 해서 그 회사 너한테 넘기기로 했으니까 얼마에 떠와. M&A가 이것 때문에도 활성화가 되는 거야. 회사는요, 무에서 만드는 것보다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내기가 빠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이제 기업을 사거니 팔거니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시점이 곧 도래한다.